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어느 불편한 행복주의자의 현실적인 인생 수업.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입니다. 비관적인 아웃사이더 혹은 비평가로 대중에게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삶의 질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행복론은 논쟁이 필요 없는 당연한 명제처럼 여겨지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전제에서 모든 불행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행복은 꿈일 뿐 고통은 현실이다 라고 말하며 행복하게 산다의 본래 의미는 덜 불행하게, 즉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철학의 고전,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기본 분류. 인간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개인의 외면, 정신, 육체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자산, 정신의 자산, 그리고 육체의 자산이다. 나는 여기서 셋이라는 숫자만을 빌려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의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부분을 말하겠다. 이는 내가 만든 세 가지 기본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개인의 본질.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이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특성, 지능과 교육 수준이 포함된다. 두 번째, 개인의 소유물. 모든 범위 내에서 자산이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들이다. 세 번째, 개인의 외면. 이 단어 속에는 익히 타인의 생각, 즉 인간이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이 들어있다. 개인의 견해에 따라 이것은 명예, 지위, 평판으로 세분된다. 첫째 규정에서 살펴볼 차이는 인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두 가지 규정보다 첫째 규정이 더 본질적이고 정교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자연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여하는 바는 단순히 인간이 규정한 소유물이나 생각 같은 규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크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신이나 마음가짐을 지닌 진정한 인격적 우수성은 지위, 출생신분, 심지어 고귀한 왕가의 핏줄이나 부유함에 견줄 수 없다. 이들의 차이는 연극 무대 위의 왕과 실제 왕의 관계와 비슷하다. 일찍이 에피쿠로스의 수제자 메트로도로스는 행복의 원인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며 이는 사물에서 비롯된 행복보다도 크다는 제목의 글을 썼다. 물론 인간의 행복, 즉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이미 있거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임은 명백하다. 유쾌함이나 불쾌함은 감정, 의도, 사고의 결과이며 내면에만 머물지만 그 밖의 외부의 모든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래서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사상, 감정, 의지의 동요 정도만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의 사정은 사상, 감정, 의지 등을 초래하는 선에서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진부하고 단조롭게 바라볼 수도, 또는 풍요롭고 재미있으며 유의미하게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질투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미있게 묘사할 줄 아는 타인의 이해력을 탐내야 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라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지만 평범한 두뇌를 소유한 자는 고리타분한 일상의 한 단면으로만 생각한다. 괴테와 바이런이 지은 여러 편의 시가 바로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주제로 쓰인 사실만 봐도 그렇다. 우매한 독자는 시인이 겪은 매력적인 순간이 부러울 뿐 완전히 평범한 사건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그려낸 시인의 대단한 상상력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울한 자는 어떤 사건을 두고 슬픈 장면으로 기억하고 쾌활한 자는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생각하며 무기력한 자는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 버린다. 현재로 충만한 현실에서 주관과 객관이 존재하는 일은 마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물을 만드는 이치와 같다. 즉, 아무리 필수적이고 밀접한 연결성이 있어도 결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절반이 완전히 같아도 주관적인 절반이 다르거나 반대로 주관적인 절반이 같고 객관적인 절반이 다르면 현재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멋지고 훌륭한 객관적 절반을 가졌어도 무디고 나쁜 주관적 절반을 가졌다면 현실과 현재 역시 그다지 좋지 않게 인식한다. 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악천 후에 보는 일과 같다. 또한 환경이 좋지 않은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것과 다름없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피부처럼 의식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 직접적으로 똑같은 일을 체험해야 동일하게 느낀다. 사실 외부에서는 이를 도울 길이 딱히 없다. 무대에서 누군가는 영주, 누군가는 자문가, 또 다른 누군가는 신하, 군인이나 장군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차이는 그저 겉모습에 불과하다. 외관을 파고들어 핵심에 다다르면 누구나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희극인인 점은 매한가지다. 인생도 이와 같다. 지위와 재산이 개인적 역할의 차이를 만들지만 그 역할이 내적인 행복이나 즐거움을 좌우하진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이면에는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가여운 인간이 숨어 있다. 사람마다 고통과 빈곤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거의 같다. 어느 정도 본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처한 상황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행복을 좌우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성질에 주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대개 나타나는 의식 속 현상은 나중 문제다. 불편한 감옥 속에서 돈키호테를 집필한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온갖 허례허식과 향락이 벌어지는 가련한 자의 아둔한 의식이 더 불행하다. 현재와 현실의 객관적 절반은 운명의 소나기에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변할 수 있다. 주관적 절반은 바로 우리 자신이므로 이 주관적 절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의 삶은 외부의 온갖 변화에도 일반적으로 같은 특성을 유지한다. 마치 한 주제로 펼쳐지는 여러 변주곡이라 할 수 있다. 자기 개성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부닥치는 동물도 자연이 본성을 거스를 수 없도록 만든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사랑스러운 동물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도 동물의 본성과 의식에 그어진 협소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개성에 근거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는 높은 수준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지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정신력의 한계선이 낮으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외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다다를 힘이 없다. 이런 인간은 반쯤은 동물적 감각에 따른 행복과 즐거움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인간은 감각적 쾌락, 친밀하고 밝은 가족관계, 저급한 사교 모임 또는 통속적인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친다. 심지어 교양을 갖춘다 해도 한계의 영역을 다소 넓힐 수 있을 뿐 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지속해서 다양하게 깊은 만족을 느끼는 일이 중요한데 젊은 시절에는 이 깊은 만족감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만족감은 정신력이 좌우한다. 정신력을 보면 행복이 우리의 본질, 즉 인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확실해진다. 대다수 사람은 우리의 소유물이나 외면에 따라 결정되는 운명만을 고려하는데 그친다. 물론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한편 내면이 풍요로운 자는 바라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반면에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남는다. 이들이 천국에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시민, 노예, 정복자. 그들은 모두 매 순간 고백한다. 인간의 지상 최대 행복은 오로지 인격에 달린 것이라고. 우리의 행복과 향락에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사실은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 된다든가 노인이 아름다운 젊은 연인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일 또는 천재와 성직자들의 삶 등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 특히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왕보다 더 행복하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신체의 조화에서 오는 차분하고 청명한 기질, 명확하고 생기가 넘치며 통찰력 있는 올곧은 지성, 온건한 의지에 따른 투명한 양심은 지위나 재산이 대체하지 못하는 가치다. 그 이유는 인간 본연의 모습, 즉 홀로 있어도 그를 언젠가 따라다니며 누군가에게 받거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중에 소유하게 될 무엇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보다 더 귀중하다. 총명한 사람은 온전히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만으로 큰 즐거움을 얻는다. 반면에 아둔한 자는 아무리 사교활동, 연극, 유흥거리를 즐겨도 고통스러운 권태로움을 피할 도리가 없다. 선하고 절제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는 환경이 공궁해도 만족을 찾는다. 하지만 탐욕스럽고 남을 시기하는 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만족을 모른다. 하지만 비범하고 뛰어난 정신을 지닌 인격을 추구하는 자는 대다수 사람이 쫓는 향락을 번거롭고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보석, 대리석, 상아, 트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은세공품, 게투리산 뿔고 등으로 염색한 옷감 등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가게에 진열된 사치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가?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이루는 본질, 즉 인격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다. 인격은 다른 두 가지 규정과 달리 운명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두 규정은 상대적 가치를 지녔지만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외부 영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일은 대개 생각보다 아주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순간에는 단지 전능한 시간만이 자신의 힘을 휘두른다. 시간의 힘 앞에서는 신체적 장점이나 정신적 우위도 서서히 굴복당해 버린다. 다만 도덕적 특성 앞에서만은 시간도 맥을 추지 못한다. 이 점을 보면 다른 두 가지 규정이 지닌 자산은 시간이 직접적으로 강탈할 수 없으므로 첫째 규정의 자산보다 유리하다. 둘째 장점은 다른 두 가지 규정이 본질에서 객관성이 있으므로 누구나 손에 넣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주관성은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신성한 법의 영역에 속하므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다음의 잠언에 가차없이 적용된다. 네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처럼 태양은 행성을 맞이하듯 떠 있었고 너는 그 즉시 번창하기 시작했다. 네가 태어날 때 세워진 규칙에 따라서 내게 다른 길은 없으며 도망칠 수도 없다. 이는 시빌레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다. 그 어떤 시간도 어떤 힘도 분열시키지 못하는 것은 형태를 갖추고 생을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격을 되도록 유익하게 사용하여 인격에 적합한 노력을 하고 인격에 맞는 형태의 교육을 받는 일이다. 그 이외의 모든 일은 피하여 인격에 부합하는 지위, 직업이나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재능을 타고난 인간이 외부 환경 탓으로 앉아서 하는 일, 즉 사소하고 귀찮은 소일거리에 종사하거나 그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요구하는 연구와 정신노동을 하느라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는 한평생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아주 탁월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 필요치 않는 보잘것없는 일이나 힘에 부치는 육체 노동을 하느라 자기 능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특히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과신하여 망상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첫째 규정이 다른 두 가지 규정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를 축적하려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 편이 더 현명하다. 그렇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해도 된다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적인 풍요, 즉 넘치는 부는 우리의 행복에는 별다른 쓸모가 없다. 많은 부자가 불행한 이유는 지적 교양이나 지식이 없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객관적 관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부유함은 현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는 일 외에 인간의 참된 행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과도한 재산을 유지하느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많은 근심은 만족스러운 삶의 방해물이 된다. 그런데도 인간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지적인 교양을 쌓는 일에는 뒷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소유물보다 행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일하는 개미처럼 이미 쌓아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영혼은 공허하여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향락인 정신적 향락에 도달하지 못한다. 시간을 적게 들여 찰나의 물질적 향락으로 정신적 향락을 대신하려 해보지만 모두 헛될 뿐이다. 그 결과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운이 좋다면 엄청난 재산을 후손에게 남길 것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불릴지 탕진해버릴지는 상속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진지하고 우쭐대며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방울 달린 모자를 쓴 어릿광대처럼 한심할 뿐이다. 따라서 본래 인간이 소유한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만 그것이 아주 적은 탓에 대다수 사람은 공궁함을 이겨내고도 궁핍한 자들과 똑같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공허한 내면,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이 인간을 끼리끼리 모이도록 만든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오락과 즐거움을 쫓으면서 처음에는 관능적인 향락과 온갖 유흥거리를 맛보다가 결국 방탕에 빠져든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이 엄청난 유산을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탕진해버리는 원인은 빈곤하고 공허한 정신에서 비롯된 권태 때문이다. 부자로 태어났지만 내면이 가난하면 외부에서 뭐든 받아들여 내면의 부를 외적인 부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 노력은 부질없다. 이는 마치 노인이 소녀의 기력을 빌려 젊어지려는 노력과 비슷하다. 이렇게 결국 가난한 내면이 외적인 가난으로 이어진다. 인생의 자산에서 다른 두 가지 규정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재산의 가치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특별히 여겨서 더 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셋째 규정은 둘째 규정에 비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형성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명예, 즉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지만 지위를 얻는 사람은 공무를 행하는 자들 뿐이며 이 중에 명성을 얻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명예를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명성은 선택받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황금 양털과 같다. 지위가 재산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 뿐이다. 둘째와 셋째 규정은 소위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페트로니우스가 말한 대로 재산이 있으면 평판이 좋아진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호평은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의 소유물. 소유로 얻은 행복은 상대적이다. 행복론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하고 훌륭하다. 그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로 이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진다. 여기에는 음식과 의복만이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기란 아주 쉽다. 둘째는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로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다. 그런데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욕구는 첫째 욕구보다 충족하기 더 힘들다. 셋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는 사치, 호화,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도 매우 어렵다. 소유물에 대한 합리적인 소망의 한계를 결정하기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소유에 대한 각자의 만족감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와 그의 소유물 사이의 관계, 즉 상대적인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인의 요구사항과 소유물 중에서 소유물만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은 분모 없이 분자만 있는 분수와 같다. 재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딱히 상관이 없고 재산이 아예 없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그런가 하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100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 내에 있는 어떤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하지만 곤란한 일이 생겨 목표한 대상을 얻을 가망성이 사라지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영역 밖에 있는 대상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를 보고 동요하지 않지만 부자는 자기 계획이 실패하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도 위안을 얻지 못한다. 재산을 잃고 난 직후 찾아오는 고통을 이기고 나면 평소의 기분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운명에 따라 재산이 줄어들면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바도 덩달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이 닥쳐 가진 것을 잃으면 치유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다. 치료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고통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느끼지 못하게 된다. 바로 상처가 아물기 때문이다. 반대로 행운이 뒤따라 재산이 늘어나면 바라는 것도 늘어난다. 그때까지 인간의 욕구를 억눌러 오던 앞찾기가 위로 들려버린다. 이 순간에 기쁨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욕구 범위에 익숙해지면 그 수준에 맞춰 늘어난 재산에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호메로스는 이에 관해 오디세디아 18권 130에서 137행에서 말하고 있다. 신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보낸 나날이 바뀌면 지상에 사는 인간의 마음도 변한다. 인간이 가진 불만의 원천은 욕구에 대한 원동력을 끌어올리려 노력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다른 요인이 요지부동하기 때문인데 있다. 인간처럼 필요한 게 많고 욕구로 가득 찬 종족에게 돈이 다른 무엇보다 존중과 숭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심지어 권력조차 부를 얻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일 따위는 제쳐두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철학 교수라는 직함을 단 사람들이 철학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그렇다. 인간의 소망이 주로 돈을 향하고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고 모습을 바꿔대는 프로테우스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변하는 소망과 다채로운 욕구에 대해 변모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은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부분이다. 다른 재화는 오직 소망 하나의 욕구 하나만을 채울 수 있다. 음식은 배고픈 자에게, 와인은 건강한 자에게, 약은 환자에게, 모피는 겨울에, 여자는 젊은 남자에게만 좋다. 이것들은 모두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오로지 돈만이 절대적으로 좋다. 돈은 구체적인 욕구 하나가 아니라 욕구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진 재산을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보호막으로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데 필요한 허가라든가 즐길 자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기 자신의 재능만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 고정 자본이고 재능으로 일군 이득은 이자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는 소득을 조금씩 남겨 고정자본을 불려나가지 않고 버는 족족 소비해버리고는 재능이 바닥나 소득이 없어지는 바람에 빈곤에 허덕인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순수 예술은
특수한 상황이나 호황기를 맞아 번성하다 특정 시기가 지나면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 수공업자는 좀 다르다. 그가 물건을 만드는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기능공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수공업자의 상품은 욕구의 대상이므로 어떻게든 판로를 뚫을 수 있다. 그러니 수공업은 황금이 나는 땅이라는 옛말이 맞는다. 하지만 모든 예술가와 거장이 그런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많은 돈을 번다. 그래서 예술가나 거장이 벌어들인 돈은 그들의 자본이 되어야 한다. 주제넘게 해석하여 소득을 이자로만 여긴다면 파멸을 맞을 것이다. 반면에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최소한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이자인지는 확실히 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은 그래서 자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며 절대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미래에 있을지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해 최소한 이자의 8분의 1 정도는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상속인은 자기 재산을 유지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은 상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인에게 돈이란 그 자체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수단이다. 수공업자의 도구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상인은 온전히 자수성가하여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을 굴려 유지하고 증식시키려 노력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상인만큼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도 없다. 일반적으로 빈곤과 결핍과 처절하게 싸워본 사람은 풍문으로만 그에 대해 들어본 사람과 달리 빈곤과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어떤 행운이나 특별한 재능이 뒤따라서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 재산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 반대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자람 없이 자라온 사람들도 있다. 후자는 보통 미래지향적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전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본래 부자로 태어난 사람에게 돈은 없어선 안 될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인 공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듯 재산을 지키고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며 매사에 조심스럽고 근검절약하는 태도가 배어있다. 태생이 부자인 이런 자와 달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빈곤은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그들은 빈곤이 먼 데서 보는 것만큼 나쁘지만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다 우연히 넘치는 재산이 굴러들어오면 그것을 흥청망청 즐기며 탕진하는 데 써버리면 그만인 걸로 생각한다. 다시 재산이 사라져도 이전과 다름없이 지내고 오히려 걱정거리 하나가 줄었다고 본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다. 거지가 말을 타면 말이 죽을 때까지 달린다는 격언은 입증된 사실이다. 게다가 태생이 가난한 자들은 운명과 자신을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자신만의 수단에 대해 굳건하고 과도한 신뢰를 머리와 마음에 품고 있다. 그래서 원래 부유했던 사람과 달리 깊이를 모르는 바닥은 없다고 생각하며 바닥을 치면 다시 위로 솟구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와 같은 인간적 특이성은 가난한 소녀가 혼인한 뒤에 많은 혼수를 마련해온 여인보다 씀씀이가 해프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유한 여인은 재산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정도 천성적으로 함께 가져온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려면 아리오스토의 첫째 풍자시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존슨 박사는 나의 견해에 동조하며 이런 말을 했다. 재력 있는 여자는 돈을 다루는데 익숙하므로 현명하게 돈을 쓰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돈을 관리하게 된 여자는 돈을 쓸 때 너무 충동적으로 아낌없이 낭비해버린다. 여하튼 내가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조언하고 싶은 바는 아내에게 자본 말고 이자만을 주고
특히 자녀의 재산을 아내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하라는 점이다. 내가 소득이나 상속 재산을 잘 지키라고 조언하는 행위가 나의 펜에 적절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가족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독립적 인간으로서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만큼 부자라는 사실은 상상 그 이상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재산만 있으면 인간의 삶에 수반되는 공군과 괴로움 같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짊어져야 할 일반적인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운명의 이러한 비호를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래야만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시간과 능력이 주인이 되어 매일 아침 오늘은 나의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연금 1000달러를 받는 사람과 1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의 차이는 연금 1000달러를 받는 사람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보다 한없이 작다. 하지만 가진 재산이 최고의 가치를 얻는 순간은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타고나 돈과 무관한 일에 노력을 쏟을 수 있을 때다. 이런 사람은 운명의 이중 혜택을 받아 천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 인류에게 명예로움을 느끼게 하며 100배로 빚을 갚을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박애주의자로서 노력해 인류의 훌륭한 공을 세울 것이다. 반면에 이 모든 일을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어떤 학문이라도 철저한 연구를 통해 업적 비슷한 거라도 쌓을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는 자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도 빈둥거리는 게으름뱅이로 경멸받아 마땅하다. 이 자는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빈곤을 면하는 대신 인간이 가진 불행의 또 다른 극점, 즉 지루함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빈곤에 시달려 쉴 새 없이 일하는 생활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돈 많은 자에게 찾아온 지루함은 인간을 무절제하게 만들어 그의 장점인 여유를 누릴 자격을 앗아가 버릴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돈이 있을 때 자신을 압박하는 지루함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빈곤에 시달린다. 그러나 공직자로 출세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때는 호의, 친구, 연주를 얻어야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잘하면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재산 없이 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특히 명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거지인 상태가 오히려 진정한 강점이자 권할 만한 가치가 된다. 모든 사람은 단순한 오락을 즐길 때도 상대의 열등함을 가장 많이 찾으려 하고 또 상대의 열등한 면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만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열등하고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만이 충분히 자주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몸을 90도로 굽혀 절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일을 당해도 웃으며 따를 것이다. 그런 자만이 자신의 공적이 완전히 무가치함을 인정한다. 또한 자신의 상사나 저명한 인물이 쓴 서투른 문학작품도 명작이라며 가장 소리 높여 칭송한다. 그리고 구걸할 줄도 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그런 자만이 자신이 젊을 때 괴테가 밝혀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비굴함은 아무도 탓하지 못한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평탄하게 살아온 자는 대개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는 고개를 치켜들고 걷는데 익숙하고 앞서 말한 처세술은 하나도 모른다. 이런 자에게 무슨 재능이라도 있다면 그 재능의 불충분함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자신이 시시하고 굽신거리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쩌면 자기의 상사의 열등함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그러다 모욕을 당하기라도 하면 겁먹은 고집쟁이가 된다. 이래서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힘들다. 어쩌면 그는 볼테르의 도발적인 발언을 인용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이틀밖에 없다. 비열한 불량배 앞에 조아리고 살 가치가 없다. 안타깝게도 비열한 불량배는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유베날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집안이 불우하여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출세가 힘들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더 적합한 말이다. 그리고 나는 개인의 소유물에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 아내와 자식의 소유물이 그 개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친구를 소유물의 개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친구를 소유하는 사람은 그 자신 역시 친구의 소유물이 된다.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어떠셨나요? 누구나 행복의 자질을 타고났지만 소유물이나 외면에 따른 행복만을 쫓느라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편견을 특유의 냉소적인 문체로 하나씩 부정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